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아직은 괜찮아. 걸음도 느려졌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낙상, 즉 넘어짐 때문입니다. 계단이 아니어도 방 안 작은 문턱, 욕실의 물기, 심지어는 방바닥에 깔린 슬리퍼 하나가 근육과 뼈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닙니다. 골반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은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고 심하면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골절 환자의 약 30%가 장기요양시설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육은 조용히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겉껍질은 멀쩡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걷다가 발끝이 자주 걸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미 넘어짐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자 하나, 수건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노인 생존 운동 7가지 R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 운동들은 근육을 살리고 균형을 회복시키고 허리를 지켜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드릴까요?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 3주간 집안에서 간단한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40%가 보행 속도가 빨라졌고 낙상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운동 하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균형 훈련이 꼭 병행돼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자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펌까지 운동은 모두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뼈와 허리를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다짐으로 시작합시다.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운명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생존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튼튼한 식탁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본 훈련,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팟들입니다. 이름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 하나에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지지 근육이 모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동작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약해진 하체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죠. 노인의학 교과서에는 앉았다 일어나기 능력이 곧 독립적인 생활의 지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의자에서 혼자 힘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면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스스로 식사도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능력을 잃으면 갑자기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퀘어키한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팀은 의자 일어나기 테스트를 국가 검진에 도입했습니다. 일정 시간 내
몇 번 일어났다 앉을 수 있는지 측정하면 낙상 위험뿐 아니라 치매 발병률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이 있는지가 뇌 건강과도 이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소개할게요. 빠르게 많이 반복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는 유산소 효과를 중시해 빠른 반복을 권하고, 다른 쪽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려면 천천히 깊게 앉았다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꾸준함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에 5번에서 시작해 10번, 15번까지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죠. 등이 곧은 의자에 앉습니다. 너무 푹 꺼지는 소파는 피하세요.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무릎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양팔은 가슴 앞에 교차하거나 의자 팔걸이를 살짝 잡아도 됩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앉습니다. 처음엔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시 물어볼까요? 오늘 하루 의자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일어나셨나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 하루 대부분을 보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훈련을 생활 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어르신께서 허벅지 힘이 너무 약해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대신 매일 10분 의자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지팡이 도움 없이도 방안을 걸을 수 있게 됐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훈련이 주는 큰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자 일어나기는 넘어짐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뼈를 감싸고 관절을 지켜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 해보세요.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완전히 앉지 않고 반쯤만 앉는 하프 스쿼트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 5번 의자 일어나기를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넘어짐에서, 골절에서,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2번째, 노인 생존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도 간단합니다. 벽 짚고 뒤꿈치 들기. 아마 발 뒤꿈치를 드는 게 무슨 운동이 되나요?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동작이 균형 감각을 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발목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최전선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그대로 주저앉게 되지만 발목이 단단하면 몸 전체가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은 노인의 낙상 예방 핵심 요소라고 공식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뒤꿈치 들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쿼키 팩트도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3분 뒤꿈치 들기를 시켰더니 예상과 달리 발목 힘뿐 아니라 심장 박동 변동성도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발목이 단단해지면 단순히 걷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뒤꿈치 들기는 너무 단순해서
실제로 근육 강화 효과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은 노인에게 중요한 건 고강도가 아니라 안전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고 힘든 운동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매일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이 중요한 걸까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을 짚고 서세요. 두 손은 가볍게 벽에 대 안정감을 느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편안하게 둡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만 서보세요. 그 상태를 3초간 유지한 뒤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10회, 점차 20회, 30회까지 늘려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숨을 내쉬며 들고 들이마시며 내립니다. 이 리듬을 지켜야 몸이 안정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서울에 사시는 8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장 갈 때마다 발이 자꾸 꼬여서 자주 넘어질 뻔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벽 짚고 뒤꿈치 들기를 매일 5분씩 하시라고 권했는데 2달 후 발이 가벼워지고 걸을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만약 거의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운동은 허리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벽만 잡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누구나 넘어짐 예방 1차 방어선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작은 동작이 모여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고 뇌를 젊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벽 앞에 서보세요. 단 2분, 뒤꿈치 들기 20회. 이것이 여러분을 병원 침대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 생존 운동은 방 안 걷기 앤 무릎 들기입니다. 걷기라면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밖이 위험할 때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도 몇 걸음만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근육을 살려내는 운동이 됩니다. 메인스트림 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실내 보행 훈련은 외부 환경이 제한된 고령자에게 낙상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균형 감각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쿼키 팩트 하나. 일본에서는 랑샤 우오킹구 복도 걷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는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매일 10분 복도 걷기를 한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끄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리뿐 아니라 혈압, 심혈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무릎을 높이 들어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발을 낮게 끌듯이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안전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일부는 무릎을 높이 드는 방식이 허벅지와 고관절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낮게, 익숙해지면 점차 높이, 몸이 허용하는 만큼만 도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바닥에 걸릴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허리에 얹거나 벽을 살짝 짚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무릎을 살짝 높이 드세요. 10걸음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왕복이 1세트입니다. 처음엔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5세트까지 늘리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집 안에서 하루 몇 걸음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시 거실에서 주방까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라면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의도적인 걷기와 무릎 들기를 해야만 근육은 살아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76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기 이후 집에만 계시면서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3번 방 안에서 무릎을 들며 걷기. 처음엔 숨이 차다고 했지만 3개월 뒤에는 계단 오르기도 가뿐해졌습니다. 아내분께서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실 정도였지요.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릎을 드는 동작은 허리와 복부 근육도 함께 씁니다. 즉, 하체만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낙상 예방뿐 아니라 허리 통증 감소, 소화 기능 개선, 균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무릎을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면 이미 낙상 예방의 첫 단계를 성공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5분, 10분의 실내 걷기가 여러분을 지팡이에서 멀어지게 하고 병원 침대 대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 방 안에서 무릎 들기 걷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4번째, 노인 생존 운동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름하여 수건 잡고 당기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덤벨이나 고무밴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거운 도구는 오히려 손목과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건은 가볍지만 잡아당기면 등 어깨, 허리, 복부까지 동시에 긴장을 주는 전신 운동이 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한 잡아당기기 동작만으로도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 낙상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즉, 수건 하나가 고가의 운동기구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제 쿼키 팩트 하나. 핀란드의 한 연구팀은 노인 대상 실험에서 수건 잡아당기기를 6주간 시행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참가자들은 허리 통증 감소뿐 아니라 소화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복부 근육이 강화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수건이 장까지 살린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저항이 너무 약해서 운동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과 중요한 건 고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안전성이라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저는 후제 손을 듭니다. 수건 운동은 체력이 약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생존 운동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수건을 두 손으로 잡고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립니다. 숨을 내쉬며 수건을 양쪽으로 당겨 가슴을 활짝 엽니다. 이때 어깨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도 곧게 펴집니다. 3초간 유지한 뒤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당겨보세요. 이때 등과 복부에 더 큰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팔을 머리 위로 몇 번이나 들어 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팔을 들어 올리고 수건을 당기는 단순한 동작이야말로 허리와 어깨를 지켜주는 예방 백신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하나. 부산에 거주하는 74세 여성분은 어깨 통증 때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하루 5분 수건 운동이었습니다. 한 달 뒤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도 곧게 펴져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보다 내가 더 허리를 잘 펴고 걷는다며 웃으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건 당기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걸 넘어 호흡과 자세를 교정합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숨쉬기가 편해지고 허리가 곧아지니 균형이 좋아집니다. 넘어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수건을 잡아보세요. 힘껏 당기고 가슴을 열고 허리를 펴는 순간 그 짧은 동작 안에 건강한 10년이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수건 하나가 약해지는 어깨와 허리를 지켜주고 넘어짐과 골절을 막아줍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5분 수건 잡아당기기. 이것이야말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인 생존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을 살려주는 좋은 운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허리와 다리는 빠르게 약해지고 넘어짐 위험은 배로 늘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자에 오래 앉아 TV 보기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 노인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으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곧 근육이 사라지는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quirky fact도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은 하루 6시간 이상 TV를 보는 노인들의 허벅지 근육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나이대라도 TV 앞에 오래 앉아있는 그룹은 평균 10년 더 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TV 리모컨이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나이를 앞당기고 있던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앉아있는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움직임이 적을수록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반드시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중간중간 일어나 걷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만약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겁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로 가다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겼습니다. 수술 후 회복에 6개월 이상 걸렸고 그 뒤로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움직였더라면 하시며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TV를 보더라도 30분마다 일어나 1, 2분만 걸으세요. 또는 광고 시간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리모컨을 멀리 두고 일부러 일어나서 조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근육을 살리고 허리를 지켜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을 갉아먹고 허리를 무너뜨리고 낙상 위험을 2배로 키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쪼개어 일어나면 근육은 회복되고 뼈는 단단해지고 삶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이 끝나면 일어나 보세요. 2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펴고 방 안을 몇 걸음만 걸으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꼭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바로 의자에 기대 앉는 자세입니다. 나 편하게 앉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허리와 척추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척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허리를 구부린 채 장시간 앉는 자세는 디스크 압박을 2배 이상 높이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쿼키 팩트 하나. 핀란드 연구자들이 노인의 앉은 자세를 관찰했는데 소파에 기대 앉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호흡량이 15%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폐가 눌리고 그 결과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앉는 자세 하나가 호흡과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자세보다는 앉아있는 총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잘못된 자세 자체가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편하게만 앉아있으면 결국 허리와 다리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81세 여성분은 TV를 볼 때마다 소파에 푹 기대 앉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 적도 없었는데 단지 잘못된 앉는 자세가 허리를 망가뜨린 것이죠. 치료는 길고 힘들었고 그때만 올바르게 앉았더라면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등바디에 푹 기대 허리가 굽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순간이 10년 뒤에 척추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여 앉으세요. 등바디에 기대더라도 허리에 작은 쿠션을 대어 곧게 유지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반드시 일어나 허리를 펴고 걷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척추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허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게 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넘어짐까지 예방합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바로 서야 몸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파에 기대는 순간 허리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곧게 펴는 순간 근육과 뼈는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의자에 앉아보세요. 작은 쿠션 하나만 허리에 대어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사소한 차이가 골절과 독립생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나쁜 습관은 바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힘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절반 이상은
갑작스러운 무거운 물건 들기로 시작됩니다. 특히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힌 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척추에 순간적으로 체중의 507배 압력을 가한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퀴어키 팩트 하나.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 환자의 허리골절 원인 중 의외로 많은 비율이 장바구니였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꺼번에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골절이나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즉, 운동기구가 아니라 장바구니가 허리를 망가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도 어느 정도 근력 훈련은 필요하다. 따라서 가벼운 무게라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무리한 동작이 문제입니다. 즉, 준비 운동도 없이 올바른 자세도 없이 한 번에 힘을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7세 남성분은 집에서 쌀포대를 옮기다가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옮기려고 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후로는 걷는 것도 힘들어져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작은 순간의 부주의가 삶 전체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신 적 있나요? 만약 예치라고 답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거운 물건은 가능하면 나누어 옮기세요. 장바구니도 반으로 나눠 들고 쌀포대는 작은 통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펴서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힌 채 드는 건 척추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혼자 들 수 없는 무게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허리는 한 번 다치면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지만 허리뼈가 골절되면 회복은 더디고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은 젊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혜롭게 나누어 드는 것이 진짜 건강의 상징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무거운 물건 들기는 허리를 무너뜨리고 삶의 독립성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와 작은 지혜만 있으면 그 위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주의가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고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는 바로 미끄러운 실내 슬리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 편하니까, 발이 시리지 않으니까 라는 이유로 슬리퍼를 자주 신으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사고의 40% 이상이 실내에서 신은 슬리퍼나 헐거운 실내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고무창이 닳아있으면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퀴어키 팩트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슬리퍼 대신 양말 전용 미끄럼 방지 패드를 도입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낙상 사고가 60%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신발 하나만 바꿔도 사고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 논쟁도 있습니다. 슬리퍼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미끄러운 바닥이 문제인가? 일부 연구자는 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1차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집 안에서도 안전한 신발을 신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83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슬리퍼를 신고 물이 튄 바닥을 밟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국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슬리퍼 하나가 이렇게 큰 불행을 부를 줄 몰랐다며 깊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혹시 오래된 고무 슬리퍼, 바닥이 다른 실내화를 신고 계시지 않나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걸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슬리퍼 대신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말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바닥 관리도 중요합니다. 물이 자주 튀는 부엌, 욕실 앞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여러분, 편안함은 순간이지만 안전은 평생입니다. 슬리퍼 하나가 병원 침대로 가는 문을 열 수도 있고 신발 하나가 다시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미끄러운 슬리퍼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낙상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 안 신발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넘어짐을 막고 뼈를 지키고 삶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넘어짐을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운동과 절대 피해야 할 습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30%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운동은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려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쿼키 팩트 하나. 영국의 한 연구팀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단순한 실내 걷기와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운동 후 참가자들의 웃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운동은 뇌의 엔도르핀을 자극하고 미소를 되찾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이 주는 선물은 근육뿐 아니라 웃음이었던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운동이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단순히 건강해져서 부수적으로 행복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는 생리학적 효과를 강조하고 일부는 심리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운동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돌려줍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9세 남성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큰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매일 10분씩 의자 일어나기와 수건 당기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활짝 웃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기억이 오래 전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동작이 몸을 살리고 그 힘이 마음을 위로하고 결국 미소를 되찾게 합니다. 운동이 주는 선물은 단순히 넘어짐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자존심 두 다리로 걷는 독립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운동이 주는 최고의 감정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지금 시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르는 순간 선물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따라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고 방 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운동이 주는 첫 번째 감정적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은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웃음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운동은 몸을 넘어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과 습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선배, 어르신들이 실천했고 그 결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담을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하체 운동을 실천한 70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3년 동안 낙상 사고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습관이 통계로도 증명된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쿼키 팩트 하나. 일본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매일 아침 10분간 이츠 스쿠와또 의자 스쿼트를 함께 했습니다. 5년 뒤 조사해보니 그 마을 노인들의 병원 입원율이 인근 마을보다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이 마을의 분위기와 공동체 건강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이 서로 모여서 운동하는 게 효과가 크냐? 아니면 혼자 집에서 하는 게 더 꾸준하냐라는 주제입니다. 일부는 사회적 유대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개인 맞춤형 실천이 더 오래 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만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환자 사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의 82세 여성분은 고관절 수술 후 걷는 게 두려워서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권유로 벽 짚고 뒤꿈치 들기를 하루 4분씩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다시 동네 슈퍼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 부산의 76세 남성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건 잡고 당기기를 매일 아침 실천하면서 허리와 어깨가 펴지고 무릎 부담이 줄었습니다. 결국 의자 일어나기도 수월해졌습니다.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의 79세 부부는 함께 방 안 걷기를 습관화했습니다. 하루 10분씩 나란히 걷고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분은 더 이상 밤에 지팡이를 찾지 않았고 남편분은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하니 즐겁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이 선배 어르신들의 사례가 대답해 줍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자유 친구를 만나러 걸어갈 수 있는 즐거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후배 어르신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경험담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선배들의 발걸음이 길을 내주었고, 이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7가지 노인 생존 운동안을 배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벽 짚고 뒤꿈치 들기, 방 안 걷기와 무릎 들기, 수건 잡고 당기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습관, 오래 앉아 있기, 잘못된 앉는 자세, 갑작스러운 무거운 물건 들기, 미끄러운 슬리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50% 낮았다고 합니다. 단 10분이 생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쿼키 팩트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존 운동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처음엔 보행기를 써야 했지만 몇 달 뒤에는 계단을 혼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단순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의 운동 시작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 어떤 학자들은 60대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학자들은 80세라도 늦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시작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운동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의 85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운동을 한다는 건 내일도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독립을 준비하는 약속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휴빌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든 벽 짚고 뒤꿈치 들기든 수건 잡아당기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소중하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과 골절은 막을 수 있고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제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걷고 밭일도 하고 힘도 있으니 근육은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이 평균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진행되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절반 이상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은 불을 지피는 성냥과 같고 단백질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장작입니다. 성냥만 있고 장작이 없다면 불은 금방 꺼지고 말겠지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밥은 챙겨 먹어도 단백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고기를 줄이고 반찬도 간단히 하다 보니 단백질 부족이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근육을 살려주는 단백질 음식 5가지와 동시에 은퇴 후 절대 조심해야 할 위험한 단백질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도 강조해온 근거 있는 식단 비밀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와 달리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또 의외의 음식이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도 하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균형점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어느 도시에 계신지 남겨주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의 위치를 알면 제가 지역별 식습관이나 계절 음식까지 맞춤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살리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단백질을 챙길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 단백질입니다.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 그리고 삶은 콩 한 줌.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친숙한 음식이지요. 그런데 이 익숙한 콩이야말로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무기입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콩 단백질에는 리신,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리신은 근육의 합성을 돕고 세포가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기, 단백질만큼 강력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루에 콩 단백질을 1.6 이상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즉, 식탁 위 두부 한 모가 몸속에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콩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뼈를 보호하고 근육 손실을 억제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더 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리적 변화로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는 시기에 콩은 2가지를 동시에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다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기나 생선에 풍부한 류신, 루친에 근육 합성에 더 직접적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 단백질은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말하듯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콩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을 때 근육과 혈관 모두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부반 뭐라도 드셨습니까? 작고 부드러운 하얀 두부 조각이 사실은 여러분의 다리 힘과 허리 근육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부 한 접시가 계단 오르는 힘을 살려주고 손주 안아주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콩은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전통시장 어디서든 손쉽게 찾을 수 있지요. 경제적 부담이 적으니 꾸준히 챙기기에 더 없이 좋습니다. 돈 드는 건강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콩은 진정한 은퇴 후 식탁의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이 불편해지고 근육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두부와 청국장을 자주 포함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실린 사례는 아니지만 환자분이 직접 보여주신 변화였습니다. 작은 음식의 힘이 이렇게나 큽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나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에 과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작은 분량으로 꾸준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콩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저렴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를 올리고 아침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단순한 식사 같지만 그 속에서 근육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근육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백질 원천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잡히는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을 함께 지켜주는 영양소까지 품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생선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고기 단백질에 비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약해진 소화 능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섭취했을 때 같은 연령대에서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력 유지 점수가 확실히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이 실제로 삶의 활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흔히 혈관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혈액 속 기름기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 주지요. 근육 역시 염증에 약합니다. 작은 염증들이 쌓이면 근육은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는 함께 작용하여 근육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지켜주고 뇌 건강까지 돌봐줍니다. 삼박자의 선물이 되는 셈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생선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생선 단백질이 가진 펩타이드 성분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지요. 아직 결론은 완전히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선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건강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학문적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도 그만큼 생선 단백질의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까?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대부분이라면 오늘 저녁은 고등어 한 토막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뇌졸중과 치매 예방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신다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만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고기를 절반 줄이고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시라는 것이었죠.
석 달 뒤 혈액 수치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튀긴 생선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기름에 푹 담가 튀기면 오메가3의 장점은 사라지고 해로운 산화물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 찜, 조림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생선을 매일 똑같이 먹는 대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 축적을 피하면서 영양의 균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하게 구운 연어 한 조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볍게, 더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달걀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온 음식입니다. 한때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멀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넘쳐났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이 퍼져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달걀은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을 보겠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류신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걷기를 실천할 때 이 류신이 있어야 근육이 다시 자라나고 회복됩니다. 달걀은 소위 말해 작은 근육 공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곤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오래된 인식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철분, 콜린 같은 영양소는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즉, 노른자를 버리면 반쪽짜리 영양만 먹는 셈입니다. 오히려 노른자를 포함해 적절히 먹을 때 근육과 뼈가 함께 강해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루 2개 이상의 달걀 섭취가 여전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달걀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체적인 식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달걀만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곡류, 생선과 함께 조화롭게 섭취할 때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68세 할머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은 근육이 약해져서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의 삶은 달걀 한 개를 꾸준히 드시라는 것이었지요. 3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근육 회복을 도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아침밥에 달걀을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타마고 카케고한 달걀밥이라고 불리는 간단한 음식이지요. 쌀밥 위에 날달걀을 풀어 비벼 먹는 전통인데 이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의 근육 유지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문화가 노후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점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빵이나 과자 한 조각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달걀 하나, 프라이 한 개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10년 뒤의 다리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걀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기름에 푹 튀긴 달걀보다는 삶거나 구운 방식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건강의 열쇠이기도 하지요. 결국 달걀은 오해를 넘어선 은퇴 후 근육의 보석 같은 음식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식탁 위 달걀 한 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밥 옆에 노른자가 반짝이는 달걀 하나를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것입니다. 은퇴 후 단백질을 챙길 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음식군이 있습니다. 바로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캐피어, 저지방 치즈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유제품을 피하려 합니다. 배탈이 날까봐, 살이 찔까봐,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적절히 선택하고 섭취하면 유제품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에는 카제인, 차세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밤 동안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낮에는 콩 단백질이나 달걀이 빠르게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밤에는 카제인이 천천히 근육을 붙잡아 줍니다. 마치 낮과 밤이 교대 근무를 하듯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을 돕는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밤새 근육과 뼈를 보강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유제품이 칼슘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뛰어나다고 강조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과도한 유제품 섭취가 일부 노인들에게 신장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저당불내증, 락토즈 인톨러런스 이 있는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즘은 락토프리 우유나 발효된 요거트, 캐피어처럼 소화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질에 맞게 부담 없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무엇을 드시나요? 과자나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저지방 요거트 한 컵이라면 근육은 밤새 더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걸음걸이를 바꿔놓을 수 있지요. 실제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셨지만 점점 기운이 없고 다리가 약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저녁 식사 후 저지방 요거트 한 컵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뻐근하고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탁의 작은 선택이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제품 속 포화지방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지풀지방보다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달콤하게 맛을 낸 요거트보다는 설탕을 최소화한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 맛있는 덫에 걸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결론적으로 저지방 유제품은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주는 은퇴 후의 조용한 힘입니다. 아침에는 두유나 달걀로 활력을 얻고 저녁에는 저지방 요거트로 근육을 달래는 것.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면 몸은 서서히 다시 회복하고 내일의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손주와 함께 뛰어노는 힘을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단백질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간단하니까, 맛있으니까, 싸니까 라는 이유로 자주 찾는 단백질 음식들. 하지만 겉보기엔 단백질처럼 보여도 사실은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가짜 단백질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그리고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가공육 반찬들. 분명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금과 방부제, 질산염 니트리트 같은 화학물질이 가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듯하지만 동시에 근육과 혈관을 갉아먹는 셈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가공육이 은퇴 후 어르신들의 식탁에 더 자주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리 시간이 짧고 보관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밥상 차리기가 귀찮아지고 간단한 햄 반찬 하나로 식사를 때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간편함이 바로 근육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공육도 단백질이 있으니 아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 근육과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를 내립니다. 결국 핵심은 자주 먹느냐, 드물게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것과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햄을 구워 드셨습니까? 아니면 계란과 함께 소시지를 드셨습니까? 그 한 끼는 편했을지 몰라도 10년 뒤 근육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기운을 빼앗아갈까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루 아침 식사로 항상 베이컨과 빵을 드셨습니다.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2년 만에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조금씩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모양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런 가공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 함량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이미 다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올리고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단백질을 얻겠다고 먹은 음식이 혈관을 막고 근육까지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단순히 있다 없다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가짜 단백질, 즉 가공육에 기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햄 반찬 대신 두부 반찬, 소시지 대신 구운 생선을 택해 보십시오. 조금 더 손이 가지만 그 손길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것입니다. 요즘 은퇴 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흔히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 쉐이크라고 불리지요. 광고에서는 빠르게 근육을 키워준다,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이 흔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거면 근육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실제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한 웨이 프로틴, 카제인 혹은 콩에서 뽑아낸 단백질 등이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충제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보충제에는 당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맛을 좋게 하고 섭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이 당분이 혈당을 올리고 복부 비만을 만들며 오히려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는 인공 감미료, 착향료, 보존제가 포함되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건강을 조용히 해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보충제를 꾸준히 마시는 어르신들 중 일부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설사, 속쓰림, 복부팽만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특히 위장이 예민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단백질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음식을 즐길 힘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보충제가 노인들의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보충제만 믿으면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음식이 먼저이고 보충제는 보조일 뿐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 단백질 파우더 통이 있으십니까? 혹시 매일 그 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서 이제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오는 균형과 즐거움,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영양소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광고를 보고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기운은 도리어 빠지고 속은 더부룩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제품에 들어있던 인공 성분이 소화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보충제를 끊고 대신 두부와 생선, 요거트를 식단에 늘리자 증상은 사라지고 힘도 회복되었습니다. 보충제가 아니라 밥상이 근육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보충제가 해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영양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쉽다는 이유로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함정보다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이름만큼 믿을 만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은퇴 후 근육을 지키려면 화려한 포장의 가루보다는 식탁 위에 있는 두부, 생선, 달걀, 유제품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편리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연의 음식으로 근육을 살리자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분명히 질 좋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양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의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앞서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붉은 고기를 하루 70kg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붉은 고기 단백질은 분명 강력하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로운 영양보다 과부하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이 고기를 매일 먹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소량만 섭취했고 그 외에는 생선콩 채소를 기본으로 식단을 꾸렸습니다. 고기를 아예 끊지 않고 조금만 즐긴다. 바로 이 균형이 장수와 근육 건강의 비밀이었던 셈이지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붉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철분과 비타민 B1우가 노인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같은 영양소를 생선, 달걀, 유제품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며 붉은 고기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침은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몇 번 드셨습니까? 혹시 매 끼니마다 심지어 간식처럼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 단백질을 챙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몸속에 염증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삼겹살을 즐기셨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니 근육 걱정은 없다고 믿으셨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무릎 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식단을 조절해 붉은 고기를 주 2회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리자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다리 힘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과한 빈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조리법입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는 향은 좋지만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 푹 튀긴 고기는 염증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건강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 혹은 기름을 최소화한 구이가 훨씬 안전하지요. 결론적으로 붉은 고기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은퇴 후 근육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 소량만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날들은 콩, 생선, 달걀, 유제품으로 식단을 채워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고기를 올린다면 그 양과 빈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혈관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함정이 생깁니다. 단백질 불균형 식단, 즉 단백질은 챙기되 다른 영양소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근육을 위해 먹는다고 했지만 결국 근육과 몸 전체를 동시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봅시다. 근육 합성을 위해 단백질은 필수지만 단백질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보조 영양소가 있어야 단백질이 온전히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콜라겐 합성에 쓰이지 못합니다. 또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만 많이 먹는 것은 마치 기름만 가득 넣고 엔진 오일은 빼놓은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챙기려다 오히려 채소와 곡류를 거의 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믿음 때문에 밥상에서 나물이나 김치, 잡곡이 사라지고 고기 반찬만 가득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비가 생기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단백질 흡수 효율도 떨어집니다. 즉, 단백질을 더 먹고도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우선은 고기와 단백질 위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단백질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채소와 곡류가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이 최적화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균형이 깨진 식단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73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근육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 끼니마다 소고기와 달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장이 불편해지고 기운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채소와 곡류가 부족해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식단에 채소와 잡곡을 조금씩 추가하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더 가볍고 힘이 붙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식사는 단백질만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채소와 곡류도 함께 있었습니까? 근육을 지키려는 의도가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도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과잉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그리고 균형 있게가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불균형 식단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단백질만 보지 말고 함께 곁들이는 채소, 곡류, 과일까지 챙기는 것. 이 조합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기 반찬 옆에 나물 한 접시, 잡곡밥 한 그릇, 김치 한 젓가락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올바른 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힘줄, 살덩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또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곧 삶의 자존심이자 자유입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짐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 후로는 걷지 못해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힘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근육은 제2의 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많다는 것은 위급할 때 몸이 에너지와 단백질을 뺏을 수 있는 여유 자산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육이 많은 분들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육이 곧 비상식권에 쓰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은 생리적 기능만 보느냐, 아니면 심리적 의미까지 고려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근육이 많은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은 마음의 건강과도 깊은 연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근육이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몸, 손주를 안아줄 수 없는 팔, 장을 보러 혼자 나갈 수 없는 다리.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킬 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무릎이 약해져 아들에게 의지하며만 다니셨는데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하며 1년 뒤 다시 시장을 혼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생기니
제 인생이 다시 제 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육은 단순한 신체 구조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하지만 근육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육은 단백질의 숫자나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의 존엄, 나의 선택권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단백질을 챙기고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자유를 지킬 만큼의 근육을 갖고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열쇠는 올바른 단백질이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좋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콩 단백질, 생선, 달걀,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 이 음식들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었습니다. 가공육, 단백질 보충제의 함정, 지나친 붉은 고기, 그리고 단백질 불균형 식단. 겉보기에 단백질처럼 보여도 결국은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넘어짐 위험도 낮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노인들의 식탁에는 매일 콩과 생선이 올라옵니다. 고기는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먹었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어도 스스로 걷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장수의 비밀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의 균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노인에게 단백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단백질 과잉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얻는 자연스러운 단백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식탁은 근육을 지켜주는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해치는 적이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처음엔 힘이 없고 혼자 걷기조차 힘들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콩과 생선, 달걀을 꾸준히 챙기고 가공육을 줄이자 6개월 후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랑 같이 놀이터를 다녀올 수 있어요.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일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위한 단백질 음식은 비싸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는 콩, 달걀, 생선, 유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이 우리 몸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밥상에 두부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컵.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자유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주면 몸은 반드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일의 힘은 오늘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5가지 좋은 단백질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콩 단백질, 생선, 달걀,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경고 음식도 기억하시죠. 가공육 무심코 마시는 단백질 보충제, 지나친 붉은 고기, 그리고 균형을 잃은 식단. 겉으로는 단백질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순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내일의 근육은 오늘의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어제까지 부족했어도 오늘부터 채워주면 몸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은퇴 후의 밥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근육을 지키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가까운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근육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자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일의 걸음은 더 가벼워지고 손주의 손을 더 힘있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